자, 반갑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자기가 이제 얼마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내 성적이 이제 얼만큼 이제, 나오는지, 되게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봐서, 작년에는 합격 커트가 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점수가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좀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1, 2월 달, 그 다음에 3, 4월 달, 그 다음에 7, 8월 달, 그렇게 이제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시키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9월, 10월 실전 모의고사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는 이제, 제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은 이제, 보셨을 그런 표인데, 2014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객관식은 제외하고, 서답형으로 처음 이제 실시가 되고 나서부터,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 자연지리 파트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뽑는 인원이 이제 얼마만큼 됐는지.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뭐 50명, 60명 여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이제 정식 티오가, 발표가 된 게 아니, 지금 시험이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나온 걸 봐서는 지금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 해놨는데 눈치를 보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티오가 이제 나온 걸로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나 한 80명 선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모집 인원은 이제 그 정도 되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응시 인원을 보면 900명에서 한 1000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900명에서 1000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허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에서 현역과 N수 그런 분들은 이제 다 합쳐서 한 4,500명 정도가 실질적인 이제 경쟁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1000명 정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500명은 그냥 보는 겁니다. 3번도 졸업했으니까 한번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제 경쟁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직 교사들도, 다시 이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근무하고 싶은 곳은 A인데, A에 계속 티오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A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응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어서, 의외로 이제 그런 현직 분들도, 많이 보시고, 이번에 그 초등 같은 경우는 약 10분의 1 정도가, 현직, 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서울로 다 이제 오려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고 실제로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말만 안 했어도, 여론이 조금 이제 편승할 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여론이 이제 등을 들린, 뭐 아무튼 요렇게 이제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파트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리교육론 파트는 점점 비중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리고 자연지리는 비교적 이제 고르게 예년만큼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2년 동안을 보면 문제수가 거의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서답형이 실시가 되고 나서 한 3, 4년 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를 딱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세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6년, 17년 정도에 준해서 그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리교육론이 4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리교육론 책은 조철 교수님 책이 뭐 두꺼운 거 이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서태일 교수님 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이 한 요 정도 듣게 되는 게 또 몇 권이 있고. 근데 이걸 다 봐야 되느냐? 다 봐야 되느냐? 다 보면 좋은데,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 책이건 다 이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텍스트 하나만 딱 정해놓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텍스트를 이제 뭘로 정할 거냐? 서태일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학문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집필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대학원생들 수업 교재,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그 책 중에 지리교육론 관련된 책은 조철 교수님 책이 가장 그 압도적인 그런 이제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책만 봐도 감히 이렇게 이제 장담하기는 좀 그런데 그 책만 봐도 적어도 커버는 가능하다. 커버는 가능하다. 그게 모자라면 이제 다른 책을 조금 더 이제 보셔도 되는데 그 책만 보셔도 이제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인문지리, 자연지리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작년에 뽑았었던 그런 지역들이고 대전,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은 아예 이제 뽑지도 않았고,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1차 시험이 이제 교육학이랑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78, 76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76.69. 얘는 교육학이랑 합쳐진 점수입니다. 20점 만점에 합쳐진 점수라서 교육학을 20점 맞았다고 했을 때 전공은 최소한 56점은 맞아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점대 중반 이후는 맞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교육학 점수 20점이 안 나온다. 평균 교육학 점수가 약 15점에서 16점 정도로 이제 봤을 때 합격선 그런 분들의 교육학 점수를 보면 보통 한 15점에서 16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한 60점 맞아야, 전공에서 한 60점은 맞아야 1차 합격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 물론 6점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뭐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바로 그냥 2차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 점수가 좀 간당간당하다. 60점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같으면은 교육학 점수가 조금 더 이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육학하고 전공 점수가 합쳐져서 한 76.69, 그러니까 76점 정도가 이제 작년 커트 정도. 물론 이제 맹신할 건 아니고 작년 기준 매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올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공에서는 한 6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가능성이 좀 있다.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지도안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토론, 그 다음에 수업 실현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좌우되는 건데, 1차가 붙었다고 해서 1차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로 붙었다고 해도 2차에서 물 먹는 경우가 좀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커트를 간신히 넘겼어도 2차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역전을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 2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시험이다. 시험. 1차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를 쭉 이제 정말 시험처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다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봤을 때. 그래서 2차도 시험이다.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라서 현재 실제 교육적인 상황에서는 안 맞을지라도 그 앞에서의 대답이나 수업 시련은 정말 시험처럼 교과서대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뭐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점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는 부산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강원이 가장 높았다. 작년 2명인가 뭐 3명인지 몇 명 안 뽑았던 것 같은데, 4명인가? 하여튼 뭐 별로 안 뽑았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얘네들이 가장 높은 1차에서 보였었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이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경남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 표에서 내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 교육학 점수가 요 정도는 이제 이상은 나와야 되고, 전공도 이제 이 정도 나오면 1차는 무난하게 합격이다. 1차는 무난하게 합격이다. 1차가 합격이 되면 2차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시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임하셔야지 끝까지 최종에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그런 표를 지도로 이제 좀 나타낸 건데, 앞에 거랑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실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좀 할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뭐 예전하고 크게 이제 다르진 않습니다. 오셔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공 B 또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다 끝나면 개별적으로 제가 다 이제 다 봐드리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이제 쓴소리도 조금 이제 할 거고, 그 전에 제가 쓴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지에다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하시다가 답안지에 이제 이렇게 적는 거를 이제 처음 이제 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답안지에 적어놓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개별 첨삭할 때 좀 알려드릴 거고, 개별 첨삭은 뭐 길진 않을 겁니다. 뭐 30분 내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진행은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실전 모의고사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9월까지는 인문지리 위주, 그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 위주,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볼 거고. 그래서 아마 4주 동안에는 인문지리 파트 문제만 이빨 풀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공통적으로 지리교육론 문제는 계속 이제 들어갈 거고, 한 4문제, 적어도 4문제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매년 이제 새롭게 만드는데, 99%는 새롭게 계속 만듭니다. 그 나머지 1%는 뭐냐면, 작년에 냈던 문제 중에 정말 괜찮은 문제, 내가 냈던 문제라도 정말 애착이 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응용을 좀 시킬 거고, 그래서 9월, 10월, 11월 같은 지리교육론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9월은 인문지리 위주, 10월은 자연지리 위주, 11월은 두 개를 이제 짬뽕해서. 출처는 이 문제를 만드는 출처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전공 책에서 다 낸 겁니다. 전공책에서 이제 다 낼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논문,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낼 거고, 9월, 10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파트를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한 10월 중순이나 말쯤 아니면 11월 초쯤 아마 그 출제위원들이 소집해서 이제
그 감금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갈 때 갖고 가는 책들이나 논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뭐 책이나 논문 이런 것도 다 갖고 들어가지만 기존에 이제 노량진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도 다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갖고 들어가서 요 문제 나왔으면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빼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9월, 10월은 이렇게 이제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섞어서 그렇게 좀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책들 좀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책들에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문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월 달 강의 계획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보기 때문에 세 번째 주까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공통적으로 이제 뭐를 좀 할 거냐면 지금 이게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직접 제가 이제 이렇게 천사해드리지만 인강으로 이제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월요일 날 강의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월요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그거 이제 문제를 받아서 또 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스캔해서 아니면 그냥 한글로 만들어서 사이트에 이제 올려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첨삭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나는 직접 받고 싶다 그러면 나오시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심하게 좀 찔러 드릴 겁니다. 울지 마시고 심하게 좀 찔러 드려도 잘 피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이렇게 이제 해왔으면 올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하는 거를 주제별로 분류를 좀 해놓고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취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쭉 이제 해왔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암기까지 그렇게 이제 내가 암기가 좀 부족하다 잘 못 외우겠다 그러면 몇 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몇 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암기가 다 안 된 것 같아도 실제로 문제를 딱 받아보고 키워드 몇 개만 딱딱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계속 이제 얘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암기가 막 안 됐다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몇 번 더 보시면 몇 번 더 보시면 당일날 키워드 몇 개만 탁탁탁 해놓으면 그냥 다 나옵니다. 그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1월부터 이제 그것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들으면 외우기 싫어져도 이제 외우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다면 풀어보고 그 다시 한번 어떤 주제가 나왔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부터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전공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부터 전공책을 보실 때 뭐를 좀 잘 보셔야 되냐면 제목이 전공책의 제목이 이제 소제목, 소주제 이런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놓는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얘네들의 이제 초점을 좀 뒀다면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이 제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뭔가 요거 이제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 이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 맨 마지막 장에 써 있는 문장까지 끝까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출제된 문제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제부터 이제 전공책을 보실 때 중요 내용만 파악을 하지 마시고 그 중요 내용 파악하고 플러스 맨 뒷장에도 맨 뒷장 한 장 정도는 앞뒤로 꼭 이제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도 숙제를 이제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스킵을 하기 쉽기 때문에 앞에 내용 다 파악했는데 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넘깁니다. 다 넘기는데 이제부터 넘기지 마시고 요 끝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얻어 걸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얻어 걸릴 수 있는 게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그래서 7, 8월 달까지의 세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봐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얘네들을 쭉 이제 암기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몇 년도에 어떻게 기출이 됐었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는 요 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따로 찾아서 이제 볼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 그다음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논문들이 몇 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런 게 있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드릴 거고 제공을 좀 해드릴 거고 그렇게 이제 논문을 이제 드리면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자료 위주로 그러니까 그 표나 그림이나 도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2달 반 동안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수 프린트는 뭐 이제 저번 그 7, 8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했었는데 9월 달부터는 얘는 이제 안 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눠드렸던 그런 자기가 직접 아마 다 써 있을 건데 거기에 모자란 것들 더 이제 첨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책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요 실전 모의고사도 다 이제 요 책에서 특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요런 부분들 위주로 문제를 좀 구성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좀 있지만 대부분 요런 책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위주로 요런 책들을 위주로 문제를 좀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요런 책들 위주로 문제를 구성해서 드릴 거고 특히 이제 그 지형 파트는 뭐 요 책이나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은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얘네만 보시면 안 되고 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후 파트는 얘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이 책에서 그림이 그대로 나온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요 책도 이제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교육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텍스트로 이제 삼아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모의고사 때 볼 지리교육론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다 낼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드릴 거니까 요거를 텍스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남은 2.5개월간, 3개월간
얘가 공부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도 이제 몇 번 보셔가지고 이젠 반응이 별로 없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마치고 1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지금 아까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시간은 이제 90분을 지금 푸는 건데 60분에 조금 더 땡겨서 그렇게 좀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0분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얘가 충분히 다 이제 쓸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일날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효과도 조금 더 이제 있다고 그러고. 지금 아마 새로 그 답안지가 이제 나갔을 텐데 지금 거기에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다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시험지에 내가 적는 거하고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 적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 의도로 얘를 적었는데 답안지에 있는 것만 딱 읽으면 그런 의도가 하나도 안 읽힙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적으시는 건 의미 없다. 지금은 반드시 답안지에 얘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문제 파악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리고 모범 답안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면 이런 말씀 드리는 좀 그런데 개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얘하고 맞아야 되는데 얘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입형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기입형만 알면 쓰고 모르면 틀린 거니까 얘는 기입형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서술형 뭐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주어 동사 일치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얘가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는 옳게 썼더라도 시험지에는 옳게 썼더라도 얘를 답안지에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에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이건 나중에 써야지 그러면 뭐 나중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장 합격을 하시려면 이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아마 답안지를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쓴 그 답이 시험지에 있는 답과 답안지에 있는 답, 그 갭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모의고사의 목적은 그 갭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여기 있는 이 실전 모의고사나 나중에 최종 모의고사나 제가 만든 문제가 그렇게 뭐 퀄리티가 좋겠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갭은 내가 다 줄여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쓴 답이 시험지와 답안지의 그 갭이 처음에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마 좀 이따가 제가 매겨보면 지금 1회니까 한 30점에서 30점 내외 정도 나올 겁니다. 30점 내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4주, 5주, 6주 정도 되면 4주, 5주, 6주 정도 되면 적어도 한 60에서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제가 봐드릴 게 그런 부분들 위주로 봐드리는데 한 달, 그러니까 4주, 5주 정도 지나면은 제가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제 수월하게 가는데 아마 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뭐 아마 경험이 좀 있었더라도 지금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는 제 문제가 굉장히 쉽다라고 노량진가에 이제 퍼졌었는데 굉장히 쉽다고 저게 문제냐? 이거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막상 풀어보면 안 써집니다. 막상 풀어보면 기입형이 몇 개 이렇게 되는데 서술형을 이제 딱 들어가면 막상 쓰려 그러면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게 지금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서 본 것도 있고 책에서 분명히 이거 봤는데 이표 봤는데 근데 막상 쓰려 그러면 잘 안 써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표도 있을 거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4조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이제 점수가 그때는 잘 나오고 요 점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렇게 질이 좋은 문제는 정말 쉽게 이제 코를 풀면서 그냥 코 파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리고 요 문제는 기입형, 서술형, 그다음에 논술형 요거는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뭐 기입형,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이제 문제도 그렇게 했고 점수 배점도 그렇게 했고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한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에 관한 자료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용어를 써봐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조철 교수님의 지리교육학 책에 그대로 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사조가 생각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응용이 좀 된다. 특히 이제 문화지리나 이런 파트에서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조는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증주의, 그다음에 기억, 인간주의, 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공간이다. 공간 분석, 공간 내지는 공간 분석과 관련된 그런 내용. 그런 분석을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얘네들은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주로 이제 탐구학습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석이 키워드다. 그럼 얘를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학습은 탐구학습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간적 정의, 사회 공간적 구조 등등 비판적 분석, 공간 비판력 함양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뭐 어떤 사회 계급 내지는 그거를 분석을 하는 그런 사조가 이제 해당이 되니까 얘는 구조주의에 이제 해당이 된다. 구조주의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 이 구조주의의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간적 정의, 사회 공간적 구조, 계급과 권력과 비판적 분석, 사회 정치적 분석, 사회 분석 내지는 계급화 뭐 이런 개념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공간 비판력을 함양시키는 게 구조주의의 목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주의의 키워드는 장소감, 개인지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감, 개인지리 키워드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재현, 텍스트로서의 경관, 그 다음에 기호학과 해체, 담론 분석, 뭐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 비판적 리터러시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조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리교육의 사조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내지는 포스트 모던주의 뭐 이 정도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안 써 있는 경우도 의외에 있습니다. 다 봤던 표인데 막상 이제 얘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 그 사조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이제 써봐라.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과학으로서의 지리와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라는 지리적 개념과 유사한 기역과 니은의 구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역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주장하는 무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고 니은은 진보주의 교육 과정에서 주장하는 거고 아동 또는 학생들의 체험된 경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니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주의 지리학이 지리교육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이다. 그 전에 인간이라는 게 지리교육 안에 있었는데 과학적 법칙, 일반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조가 바뀌면서 인간이 소외되어 있다가 다시 인간이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은 대체로 실증주의 지리학에서 구축했던 지식의 구조, 공간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다. 니은은 인간주의 지리학 대상으로 하는 장소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럼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공적 지리. 그 지리교육학책 그 책에 이제 보면 공적 지리 내지는 학문 지리 이런 용어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리 또는 뭐 사적지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얘를 써라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 용어를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어떤 그 상황이나 조건을 계속해서 줍니다.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계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 그런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쭉 읽었을 때 한 번에 딱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문제를 쭉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한 번 이렇게 순환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잘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2번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좀 봐라라는 이제 의도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이제 써봐라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써봐라. 지금 요거는 경제지리학 책에 있는 내용 그 문단을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건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런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의 예의 증가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최근에는 제조업 부문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들어갈 내용은 노동 생산성. 얘는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외부화된다. 외부화되고 있다. 지금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은 따로 좀 체크를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입형에서 이런 용어를 물어보는 게 이제 의외로 많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문제를 보면 서술형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서술형에서도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딱 보이지만 경제지리학 책에 있는 그림이구나.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얘는 경제지리학 책에 있는 그림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어떤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 국가 내부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이 지표를 써봐라. 근데 이 지표는 0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하고, 그리고 100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하고, 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의미가 없다. 내가 파악해야 될 건 얘입니다. 예. 이거를 경제지리학 책에는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경제학 책에는 0에서 1까지만 얘기합니다. 0에서 1까지만. 그리고 이 지표는 지니 계수를 얘기한다. 지니 계수. 그래서 인구 분포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분포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 게 지니 계수다. 얘를 지니 계수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막 들어서 막 찾아봅니다. 그건 경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알면 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얘는 어떤 의미? 그러면 지니 계수는 0에서 100까지 또는 0에서 1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지금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 지니 계수가 커진다는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 빈익빈 부익부 내지는 양극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우리한테는. 지니 계수가 커진다는 의미는 경제학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이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지니 계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경제지리학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얘는 지니 계수를 얘기한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그걸 이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경제지리학 책을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보셨으면 충분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를 보면, 그래서 나타난 신경제지리학의 접근 방법을 써봐라. 접근 방법을 써봐라. 제도란 일정한 습관, 실행, 통상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총체화된 것으로 경제 행위자들의 행태를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 비형식적 관습이나 규범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다. 지역마다 고유한 사회적 제도 기반에 따라 경제 경관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키워드가 이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키워드다. 지역마다 고유한 사회적 제도 기반에 따라서
경제 경관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초점을 둔다. 아민과 스리프트는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적 밀도 내지는 제도적 깊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도가 중요하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제도가 얼만큼 잘 유지되고 잘 모여있고 잘 네트워킹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이 사람입니다. 그럼 그 전에 지역마다 고유한 사회적 제도 기반에 따라서 경제 경영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지리학적 접근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접근 방법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 무슨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이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단어는, 용어는 이제 의외로 쉽습니다. 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얘는 아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안 보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봐야 된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요런 문제고, 6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인데, 신경제지리학의 진화경제력적 접근을 나타낸 것이다. 관한에 들어갈 용어를 써봐라. 이런 개념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국지적 관습이나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리적 관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 예로 실리콘밸리의 지역 특수적인 지식이 그 지역의 경제 행위자들에게 공유되면서 지식의 확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생적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식이 그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주도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하느냐? 경로 의존성 개념. 의존성 개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막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조금 꼼꼼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화를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회의적 세계화, 변환적 세계화, 그 다음에 이런 세계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더라. 자, 회의적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이러한 시기에 더 세계화되었다. 지역주의가 더 강화되었다. 그 다음에 지역주의로 인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상호 의존성은 덜 세계화되었다. 변환적 세계화는 질적 차원에서 크게 변화되고 전례 없는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더 두텁게 되었다. 세계화나 강도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두꺼워졌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에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세계화 시대, 특징은 세계화 시대고, 그 다음에 글로벌 자본주의 거버넌스의 토대를 둔 글로벌 문명이 핵심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를 어떤 세계화라고 이제 하느냐? 과도적 세계화라고 이제 한다. 과도적 세계화.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여기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으니까 잠깐 이 부분만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리학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찾아보니까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힘으로 수요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수요,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이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냐? 시장의 힘으로 수요, 공급,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된다. 왜 이제 이런 게 등장을 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수요는 엄청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으니까 공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다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로 그냥 남겨놓자. 시장에서 알아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이제 남겨놓자. 그 정부의 개입을 이제 축소시키자라는 운동으로 전환이 되었다. 정부의 이제 개입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정부의 권한이나 기능도 조금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하자. 시장에 맡기자. 그러면서 경제 지리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이제 보는 게 좋으냐면 노동의 유연화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유연화가 강조되었다. 얘가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에 나타나게 된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정부의 간섭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빠져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경제지리학적인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화가 강조되는 측면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제지리학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보셨을 건데, 영국 엘사의 청바지 생산 과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써봐라. 얘는 세계 경제의 통합 수준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국가 간 무역의 증가, 초국적 기업의 급격한 성장, 해외 직접 투자의 활성화,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화, 범지구적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 대충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어떤 세계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거기 보면 기업도 점점점 커지고, 국가가 무역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도 이제 범지구적으로 가는 거고, 그건 점점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청바지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와 노동 집약적 1차 제조 과정은 주로 노동력이 싼 아프리카에서, 염색은 밀라노에서, 그래서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8개국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바지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영국의 한 도시에 입지한 대형 할인점이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세계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경제지리학에서는 얘를 어떤 세계화라고 얘기를 이제 그 제목에 어떤 세계화라고 해놨냐면 경제의 세계화 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얘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얘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제지리학 책에서 제목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경제의 세계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근접한 이제 정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계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입형이었고, 이제 서술형. 근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문제를 미루어 봐서는 작년 문제를 미루어 봐서는 용어를 쓰는 문제가 그 전에 없었는데 용어를 쓰는 문제가 이제 요 서술형에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기입형이 조금 더 확대됐다. 말 그대로 서술형이 아니라 기입형 플러스 서술형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는 자 9번 문제를 보면 R 이드리시 세계 지도인데 지도의 위쪽 방위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문제를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보면 용어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을 하는 거, 서술 이제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좀 짬뽕을 이제 시킨 거니까 지도 위쪽 방위는 얘는 남쪽. 중세시대 때는 지도 위쪽이 동쪽. 네, 얘는 이슬람 지도의 특징은 지도의 위쪽이 남쪽. 왜냐하면 얘가 메카인데 얘가 메카인데 이 부분이 메카인데 얘가 이쪽을 남쪽을 위쪽으로 안 해놓으면 완전 아래로 이제 쭉 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메카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두었다. 얘는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니까 세계지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요거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지만 의외로 이제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때 지도는 동쪽이 위쪽. 그 다음에 이슬람 지도의 특징은 남쪽이 위쪽. 자,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10번. 각 국가의 크기를 GNP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카토그램이다. 세계가 단일 시장화되고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써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자, 지금 얘네들 이 그림을 보면 카토그램인데 어떤 카토그램이냐면 국가의 크기를 GNP 규모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나타낸 카토그램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뭐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내지는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우리가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GNP 규모로 이제 국가의 크기를 그 크기하고 국가의 크기하고 GNP 규모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큰데 얘네들은 엄청 작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 크게 나타난 국가들은 뭐라고 보면 된다? 잘 사는 국가들. 작게 나타난 국가는 못 사는 국가들. 그거를 경제지리학 책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빈부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얘가 교과서에서는 남북 문제라는 용어로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남북 문제라는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뭐 나타난 이제 여기 보이는 위치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반영이 되는데 주로 이제 북반구에는 선진국이 위치하고 남반구에는 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저개발국이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주로 이제 북반구에 위치하고 저개발국은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제외하고 얘네들은 남반구에 있지만 선진국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경제지리학 책에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요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빈부격차 내지는 남북 문제 요런 용어 대신에 뭐 양극화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요런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전공책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공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시는 게 유리하다. 아무래도 똑같은 용어를 써도 전공책에 나오는 그 용어를 쓰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극빈층 인구 비율의 변화 추이다.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극빈층 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다른 데 얘네들은 뭐 거의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남부아시아도 감소하고 있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도 2000년대 이후로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극빈층 인구 비율이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극빈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극빈층 인구가 줄어들었다. 걔네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 누구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 내지는 그 두 개의 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써져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와 내용은 엄청 간단합니다. 극빈층이 왜 줄어들었을까?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건데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 물론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적으시면 안 되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지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에 지리학에서 신경제 지리학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신경제 지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정치 경제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1990년대 초부터 경제활동에서의 제도와 문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나타났다. 얘를 신경제지리학 내지는 문화적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문제는 신경제지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물어봅니다. 경제지리학 책에서는 얘를 두 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신경제 지리학이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클러스터의 성장, 등장. 클러스터의 등장. 경제지리학자는 이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지역이 중요해지고 클러스터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제 지리학이 대두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책이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경제 지리학 책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되게 주저리주저리 엄청나게 많이 써 있는데 그거를 딱 요약을 하면 이 두 개입니다.
그걸 딱 요약을 하면 이 두 개.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등장했다. 그래서 신경제 지리가 대두되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장소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다. 장소 마케팅, 장소 브랜딩, 장소 만들기의 특성을 비교한 표다. 가와 나에 들어갈 장소의 의미를 써봐라 그랬습니다. 장소의 의미를 써봐라. 뭐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장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장소 자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의미, 그 다음에 경제 구조와 장소의 상품화, 장소적 고착화, 그 다음에 자산적 가치나 산출물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장소 내부와 그 장소 외부와의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한다. 그랬을 때 이제 장소의 의미를 보면 얘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장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요 장소는 장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그 장소는 장소의 영역화. 장소를 일단 뭐 영역으로 본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장소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이고, 장소 정체성, 그 다음에 장체성이 아니라 정체성, 그 다음에 이미지 제고, 상징 이미지, 가치 창출, 주민의 평가가 우선되고, 그랬을 때 이 장소 브랜딩에서의 이 장소는 장소의 인식 내지는 홍보, 장소의 인식 내지는 홍보. 장소 마케팅에서 장소는 영역으로 봤는데, 장소 브랜딩에서의 장소는 어떤 인식이나 홍보를 그 의미로 삼고 있다. 장소 만들기에서의 장소는 공공공간, 이거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장소의 의미를 각각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장소 마케팅도 있고, 장소 브랜딩도 있고, 장소 만들기도 있고. 그랬을 때 장소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식이나 홍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공공장소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이제 다르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A형 14번째 문제를 보면, 얘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역으로 엎은 겁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는 이런 조건을 주고, 이런 지역이 가장 최적지다. 그래서 이 최적지의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그걸 역으로 바꾼 겁니다. 얘네들이 최적지다. 그러면 하천 데이터와 고도 데이터를 보고 그 조건을 각각 써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GIS 문제에서 보통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최적 입지 지점을 찾아라 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문제 패턴인데 얘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최적 입지 지점을 정해놓고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서 그대로 얘네들을 이제 적용을 좀 시키면, 기출 문제에 따르면 고도가 60m 이상인 지역에 해당한다. 고도가 60m 이상인 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고도가 60m 이상인 지역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100m? 하나가 10m. 하나가 10m니까 1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하천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 그리고 고도는 60m 이상인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렇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꿔놓고 보면 이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고도, 하천의 조건을 각각 써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역,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60m 이상인 지역. 자, 잠깐 쉬었다가 전공 B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